안녕하세요. 2012년에 탈북한 이제 정착한 지 12년 되는 인천 시민 김금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탈북해서 이제 4년차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박성미입니다. 2011년이면 제가 딱 20살 되던 해네요. 저 11살? 기억은 엄청 나죠. 왜냐면은 부산 군이란 게 엄청 작은데 그 군에서도 난리였으니까. 당시 올 곳이 왔다라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람들이 그때 김정일도 결국은 죽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 후계 체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게 2009년이거든요. 그리고 딱 2년 뒤에 김정일이 죽었는데, 할머니랑 이제 어디 그 시장에 이제 나간다고 이제 나가는데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오면 5시 지나야 되는데 2시인데 가방을 메고 오는데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할머니 왜 쟤네 왜 울어? 뭔 일이 있어?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할머니 아는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른들이 막 큰일 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4시에 중대한 발표하는 보도가 나온다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TV를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아줌마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사망하셨다고 서거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죽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왔는데 다음 날부터 난리인 거죠. 그때 분위기는 김일성 사망 때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 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었대요.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에 죽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또 중국도 개혁개방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버리고 북한이 굉장히 고립무원한 처지에서 김일성이라는 정신적인 지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김일성이 사라지면서 이거 이러다가 완전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공포감이라든가 혹은 본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망감이 대단했다고 해요. 근데 2011년은 좀 달랐어요. 인민반에서 이제 추모를 한다고 해서 이제 동상 이제 가서 인사하고 막 집에 들어가면 안 울고, 이제 할머니랑 가면 이제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TV를 방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막 울어요. 거기에서 안 울면 내가 혼자 이상한 사람이고 내가 혼자 반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안 나오는 눈물 제짜갖고 막 이러고 울고 어떻게 사냐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모를 하려면 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흰 꽃을 이제 많이 만들어갖고 이제 뭐 목란꽃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 사야 되는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그 종이 있잖아요. A4용 종이로 이제 목란꽃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꽃을 거의 한 보름 동안 진짜 꽃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거기 나가야 되니까 15일 동안 계속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데 꽃 하나씩 들고 나가야 되는데 꽃 한 송이에 300원, 500원, 1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할머니가 가지고 나가는 꽃을 집에서 제가 이제 종이로 만들어서 할머니한테 주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저는 슬픔보다도 이제 그 꽃 만드는 이제 재미가. 2011년쯤 되니까 북한 사람들 내부에서도 이 김씨일가에 대해서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고, 저희도 대사관에 가서 이제 그 추모를 했거든요. 대사관에 나오는 사람들 아무도 안 울었어요. 별로 그렇게 슬프지가 않았거든요. 슬프지 않았을 법했던 그 감정의 배경에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게 좀 있었어요. 굉장히 젊은 지도자고 유학파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꽉 막힌 그 아버지 김정일과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오히려 김정일의 죽음에 대해서 잘 죽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가 김일성 때와는 사뭇 좀 달랐다. 거의 보름 동안은 나가면은 주변에 어른들은 계속 울고 계시는 거죠. 진짜 슬퍼서 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저처럼 또 이제 우는 분들도 많았고, 추모 기간 그 3개월 기간은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이 신나서 놀거나 웃으면은 그것도 이제 벌칙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혼내고, 밖에 나가서 막 웃고 떠들면 어르신들이 저 철이 없는 것들 이러고 욕하고 해가지고, 항상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게 나가서 웃지 마라, 신나 있지 마라.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다 떠나서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장 많이 접하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젊은 세대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많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고 또 젊고 저보다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그 형이.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북한 변화의 어떤 그 동력을 좀 살려서 어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머리를 좀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머리를 저처럼 이렇게 풀고 나가면 단속을 해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라. 이제 묶던가 아니면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 바지도 이렇게 청바지는 아예 안 되고 무주름도 뭐 있고 딱 주름이 선 이제 정자 같은 느낌의 바지를 입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패션 쪽으로 젊은 층이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느슨해져가지고 우리도 예쁘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많았죠, 젊은 층들은. 당시 뉴스를 도배했던 게 모란봉 악단이 등장을 하고 모란봉 악단이 불렀던 노래가 로키 주제가를 막 부르고 그리고 막 미키마우스가 등장하고 뭐 디즈니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데니스 로드먼이라는 농구 선수가 북한에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쟤네 개혁개방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막 있었잖아요. 김정은도 분명 거기에 취했을 거예요. 김정은이 집권 초창기에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난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끼워넣기 시작했는데 엄청 짧은 치마 입고 완전 예쁘게 막 진짜 클럽 노래급으로 막 신나게 이제 춤추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 젊으신 분이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저희 할머니도 멋있다. 역시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기대를 버렸죠.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진짜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야기한 권한 행군 시기보다도 이제 힘들고 일제 강점기보다도 힘들다. 그때는 일을 시켰지만 먹을 거는 줬지 않느냐. 그런 시기보다도 더 힘들다. 이제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의 변화가 있었죠. 근데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흑화하기 시작한 게 장성택 처형 이후거든요. 장성택을 쳐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2013년에 중국에서 장성택을 국가 원수급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김정은이 어떻겠어요. 중국이 내가 아닌 장성택을 밀어주는구나. 장성택을 실질적인 북한의 권위자로 인정을 하는구나.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흑화가 돼가지고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그 뒤로부터 정말 처형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군부 고위 관료들 다 처형하고 이러면서 김정은은 느꼈던 것은 자신의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철권 통치를 했는지 그때서야 이해를 한 거예요. 결국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옥죄고 강한 매로 다스리는 것 이외에는 안 된다. 당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이 당근이 독이 돼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5년이라고 그때 이후로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때 시기가 딱 그때예요. 김정은이 완전히 흑화가 돼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독재자가 돼버린 게 그때부터죠. 약 한 2년 정도가 봄이었어요. 그래도 김종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무상강산이 어느 정도는 이제 돌아가서 그거를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쌀, 밀가루, 설탕이랑 기름 같이 들어오는 것 그런 거를 다양하게 이제 배급도 주고 또 뭐 설이게 되면은 밀가루, 기름, 설탕 이런 거는 노동자들 한해서 또 따로 이제 설세라고 이런 선물도 많이 챙겨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배급이 잘 되다 보니까 물가가 쌌어요. 북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면 북한은 광산 탄광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지하와 강물이 많이 묻혀 있죠. 그걸 중국에 팔았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이었어요. 장성택이 사형당할 때 그 죄목이 한 4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의 중요한 자산, 자원을 중국에게 헐값에 팔아 넘겼다가 죄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인즉슨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장성택 손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장성택이 이것을 관리할 때에는 약간의 기형적인 건 있었지만 북한 스타일의 경제가 운영이 됐던 거예요. 김정은의 결정적인 실책은 뭐냐면 장성택만 쳐내면 되는 건데 장성택 밑에서 실무를 보던 사람들도 다 쳐냈어요. 그 말은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중간 단계 간부들이 싸그리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대신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작 이들은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믿고 너희랑 거래를 했는데 장성택을 쳐내? 그럼 우린 너희랑 거래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이상 사지 않는 거고 북한 광물이 그렇게 질이 좋아서 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그냥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괘씸하죠. 우리가 아끼던 사람을 네가 죽여버려? 이러면서 그때부터 중국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김정은이 이제 딱 바뀌면서 외교적으로 무산 그 국경이 문이 닫히다 보니까 그걸 팔아야 이제 배급을 줄 수 있는 그게 들어오는데 그게 아예 안 되고 그냥 자력갱생 니네가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라. 근데 체제 안에서 규칙 안에서만 살아라 이러다 보니까 순간에 그냥 진짜 유명했던 그런 무산 강산이 완전 그냥 쓸모없는 강산이 돼버리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김정은은 자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양곡 같은 경우에도 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는 조금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신양곡법이라는 걸 김정은이 만들면서 이 양곡을 몽땅 국가가 다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단점, 북한의 관리들은 너무 무능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을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지 모르니까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고난행군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은의 그 무능, 정말 유능했던 사람들을 다 쳐냈던 실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북한 경제가 엉망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장성택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사회주의라는 외형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자력갱생해서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던 사람이거든요. 융통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정일 시대 때는 남한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통제는 했죠. 하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김정은 시대 때는 죽여요. 북한은 막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뭐 장성택이 나라에 이제 팔아먹은 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를 몰랐죠. 근데 저희 무산군에 이제 그 장성택의 몇채 조카가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주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다니면서 진짜 막 명절이면 TV도 막 타오고 진짜 막 과일도 한 박스씩 이렇게 막 선물 타고 가니까 잘 사니까 저 같은 것도 많이 간식도 챙겨 먹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분이 아니라 그 형제 모두 일가. 몇천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유지하던 경제의 규모가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저희 무산군에서는 장성택이 죽으면서 외화벌이가 다 잘려가지고 완전 경제 시스템이 망했구나. 장성택이 죽은 다음에 북한 경제가 몰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김정은은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장마당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김정은도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장마당 세대가 결국은 국가의 공급이 아닌 장마당에 의해서 살아남은 생존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그 전 세대보다 낮다. 이건 우리 국가의 위협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근원인 장마당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장마당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됐거든요. 북한의 경제는 장마당이 없으면 단 1초도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 시스템에 대체제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장마당에 칼을 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의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적막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 현재 대략적으로 80% 이상은 여전히 김정일, 김정은 생각만 하면 눈물 흘리는 지경의 어떤 세뇌된 사람들일 거예요. 진짜 대공감을 하는 게 국경지대에서 살던 제가 함흥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그 요덕이라는 그 시골에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깊은 이제 시골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핵을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막 성공했고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진짜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진짜 젊은 분이어가지고 저렇게 잘 이끌어 나간다고 이렇게 막 허웅을 하는 거예요. 저거 누구 돈으로 저렇게 하는데 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고마워 싶은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85%는 그럴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 15%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11월에 동북삼성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 2,000명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일은 사실 김정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관리가 됐거든요. 김정은의 가장 큰 약점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1972년에 후계자로 내정을 받고 94년에 정식 지도자가 될 때까지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나름의 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정은은 그게 없잖아요. 갑자기 27살에 덜컥 리더가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에요. 해보고 안 되면 말고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 경험이 없는 것이 결국은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리스크 테스킹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김정은이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독재자를 비교했을 때 둘 다 나쁜 놈이고 둘 다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되는 놈들인데 누구 체제가 더 살기 좋았냐? 오직 이 둘만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김정일 때가 나았다. 왜냐면 김정일은 자기가 모르는 건 건드리지 않았어요. 장성택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고 자기가 모르는 건 잘 안 건드리는 편이었거든요. 김정은은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서 생각을 했던 거는 김일성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왜냐면 선물을 다 먹으니까. 이제 김정은 때는 좀 보면은 진짜 왜 저래 진짜 핵만 만들고 국민들 허리띠 조이고 쟤는 배불러 있고
이때까지 본 뉴스나 보도 중에서 가장 신나고 좋았고 이제 공감이 막 되고 했던 게 정상회담 하면서 막 너무 좋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도 왔다 가시고 이러니까 진짜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난 소문이 탈북을 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한국에 이제 갈 수 있지 않나? 왕래를 할 것 같다 막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저는 그때 제 가장 신나고 반가워. 나 국경으로 몰래 탈북 안 하고 당당하게 버스를 타고 나는 한국에 엄마한테 오는 줄 알았어. 그게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죠. 2011년대 탈북을 하는 게 그때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은 융통성이 존재하던 사회이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면 사실 물론 북송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성공을 했어요. 국경 넘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1년에 1,500명씩 들어오던 시절이잖아요. 2019년은 탈북 민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국경지대에 이제 다 카메라 설치하고 덧 깔고 막 쇠못 박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4년인데 지금 하나원에 탈북민이 한 6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가 완전히 급감한 거죠. 2019년, 2018년, 한 2017년부터 탈북 비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탈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그 말은 사람들을 옥죄는 그 강도가 김정은 시대 때는 차원이 다른 강도였다. 직접 사살 명령도 내렸으니까요. 사살하는 사람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쏴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국군인한테 자국 국민을 쏘라고 내리는 나라가 거기라니까요.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왜 남한 드라마에서 여자는 항상 가난하고 남자는 항상 이제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가면은 결혼을 잘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철없는 생각도 했었고 가장 많이 봤던 게 위생이 좋다. 그러니까 샤워를 할 수 있을 때 마음대로 하고 바닥에서 안 자고 넓은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게 가장 저 나라는 저게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드라마를 보면서 안 좋았던 이런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탈북을 하면은 북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 이제 오면은 북한 사람들만 딱 고립되어서 살게끔 하는 동네가 따로 있다. 이런 소문이 헛소문이 막 도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에 이제 잘 적응하라고 이제 LH 이제 집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 대 이제 고립시켜 놓고 관리를 하면서 살게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앞으로도 만약에 이 방송이 북한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저처럼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난이 김정일 때보다 더 심하게 경제난이 오고 있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곧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들렸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북한에서 와다 보니까 정치 관련된 뉴스를 봐도 북한 관련 뉴스를 또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 특히 안 좋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죠. 물론 그 우려는 지금도 여전하죠. 그건 솔직히 좀 언어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내가 말했을 때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친구들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갖고 친구들에게 한 3번, 4번을 되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물어볼 때는 내가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친구들한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인터넷을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언어를.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한국어를 배우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100% 선동으로만 이루어진 나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왔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선동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사회생활 면에서도 어떤 뭐 연예인한테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인 관념을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카도라 통신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론이 한번 움직이면 사실 그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더라. 결국 누군가를 매장하고 누군가의 손가락질하는 것에 열중할 뿐 그 손가락질이 잘못된 사람을 향해 가고 있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똑같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인생이 무너져 있는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음 손가락질할 상대를 찾고 있더라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매너 있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게 제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북한 선동의 주체는 독재자들이잖아요. 그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동이고 남한에서의 선동은 너무 다양해서 특히나 뭐 요즘 그러니까 남녀 갈등도 너무 심한데 그 남녀 갈등이 폭발하게 된 것도 사실상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 들고 또 정치권도 야당과 여당이 지금 너무 피터지게 싸우는데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느낌이고 과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없죠. 저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이제 나오면은 진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살짝 탈북민이 와서 적응하는 식으로 서서히 이제 통일이 되면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의 말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아,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었구나,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이제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으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 또 북한의 실생활에 대한 얘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인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좀 아쉽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인들이었어요. 우리 한국 국민들, 특히나 우리 또래들, 2030 세대는 북한의 어떤 그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게 잘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본인의 현생이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못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당신의 어떤 모든 것을 바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중에 하루에 한 10분, 그게 길다면 5분 정도만이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댓글 하나 남겨주고 또 응원한다 한마디 해주는 것이 모이면 5천만의 응원이 되는 것이고, 그 응원은 탈북민들에게 향하는 응원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2,300만 명의 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응원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정권이 밉고 김정은이 미친 짓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고, 아, 북한 왜 저래? 아, 정말 쟤네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감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분리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낼 때 북한에서 외롭게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군만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획득한 나라의 어떤 국민답게 조금의 여유와 아량으로 북한 인권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차이가 없을 순 없잖아요. 하물며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았는데 다름이 당연히 많잖아요. 그거를 쟤는 왜 저래 라고 하지 말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을 하면서 편하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떤 제작진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합니다.